칠흑 같은 어둠이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삼키고 있었다. MJ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의실에서는 창밖의 폭풍우가 무색할 만큼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았다. 거대한 마호가니 테이블 끝에 앉은 강민준 대표는 감정 없는 얼굴로 서류를 넘기고 있었다. 그의 완벽하게 재단된 슈트와 흐트러짐 없는 자세는 그가 지배하는 이 거대 제국의 냉철한 군주임을 증명하는 듯했다. 그의 맞은편에는 이복 동생이자 전무이사인 박태영이 앉아 있었다. 태영은 민중과 달리 여유로운 미소를 입가에 걸고 있었지만 그 눈빛에는 날카로운 야망과 질투가 번뜩였다. 회의의 안건은 MJ그룹의 물류 시스템 확장을 위한 신규 스타트업 인수건이었다. 태영은 인수의 위험성을 과장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은 논리적인 척했지만 실제로는 민준의 결정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가 뻔히 보였다.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은 두 사람의 팽팽한 기싸움에 숨을 죽였다. 이 거대한 기업의 권력이 어디로 향할지 결정하는 것은 결국 두 사람의 대립이었기 때문이다. 민준의 침묵이 길어질수록 태영의 미소는 더욱 짙어졌다. 그는 민준이 이번에도 자신의 논리에 밀릴 것이라 확신했다. 하지만 강민준은 그런 인물이 아니었다.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태영을 똑바로 응시했다. 그의 눈빛은 폭풍우 치는 밤바다처럼 깊고 차가웠다. 민준은 말없이 스크린에 새로운 데이터를 띄웠다. 그것은 해당 스타트업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과 MJ그룹의 기존 시스템과의 시너지 효과를 분석한 방대한 자료였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태영이 제기했던 모든 위험 요소는 민준의 철저한 데이터 분석 앞에서 힘을 잃었다. 그는 간결하고 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 전무의 우려는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인 예측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 제 역할입니다. 이 인수는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에 회의실의 분위기는 완전히 정리되었다. 반론의 여지는 없었다. 박태영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지고 굴욕감으로 딱딱하게 굳어졌다. 그는 주먹을 꽉 쥐었지만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회의는 민준의 승리로 끝났다. 임원들이 하나둘 회의실을 빠져나가고 마침내 거대한 공간에는 민준과 그의 충직한 김비서만이 남았다.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더욱 거세지고 있었다. 민준은 잠시 지친 기색으로 넥타이를 살짝 풀며 거대한 도시의 야경을 내려다보았다. 화려한 불빛 아래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겠지만 이 높은 곳에서 그는 언제나 혼자였다. 김 비서가 조용히 다가와 외투를 건넸다. 회장님께서 저녁 식사를 함께 하자고 하셨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오늘은 피곤해서 바로 들어가 봐야겠다. 약속은 다음으로 미뤄줘.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피로감이 묻어났다. 아버지와의 식사는 언제나 또 다른 형태의 전쟁이었다. 특히 자신을 못마땅해 하는 계모, 문희진과 그녀의 아들인 박태영까지 함께하는 자리라면 더욱 그랬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다. 머릿속에 10년 전, 비가 오던 어느 날의 기억이 희미하게 스쳐 지나갔다. 지워지지 않는 상처. 그의 첫사랑 한지수. 그녀를 잃은 후 그의 시간은 마치 멈춰버린 것 같았다. 강민준을 태운 세단이 폭우를 뚫고 강남의 번화가를 달리고 있었다. 차 안은 외부의 소음이 완벽하게 차단되어 고요했다. 그는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풍경들을 무심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운전기사가 다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았다. 끼익하는 날카로운 마찰음과 함께 차가 급정거했다. 민준의 미간이 좁혀졌다.
차의 헤드라이트 불빛 앞으로 배달 스쿠터 한 대가 위태롭게 쓰러져 있었고 그 옆으로 헬멧을 쓴 배달 기사가 넘어져 있었다. 그리고 고급 외제차에서 내린 듯한 한 남자가 비를 맞으며 서 있는 그녀에게 고함을 치고 있었다. 눈을 어디다 달고 다니는 거야. 내 차가 안 보여. 이거 얼마짜리인 줄 알아. 남자는 술에 취해 몸을 비틀거리면서도 목소리만큼은 기세등등했다. 넘어져 있던 배달기사. 한지수는 빗물에 젖은 채 힘겹게 몸을 일으켰다. 그녀는 헬멧 바이저를 들어 올렸다. 흠뻑 젖은 머리카락이 뺨에 달라붙어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은 조금도 굴하지 않고 남자에게 맞서고 있었다. 신호 위반은 그쪽이 먼저 했습니다. 갑자기 끼어들면 어떡합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꺾이지 않는 자존심이 담겨 있었다. 운전기사는 대표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라며 차에서 내리려 했다. 하지만 민주는 그를 제지했다. 됐어. 내가 나가지. 그는 이유를 알 수 없는 충동에 이끌려 직접 차문을 열고 나섰다. 운전기사가 황급히 뒤따라와 그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완벽한 슈트 차림의 민준이 비에 젖지 않은 채 그들 앞에 나타나자 소란스럽던 분위기는 순간적으로 얼어붙었다. 술 취한 남자는 갑자기 등장한 민준의 압도적인 분위기에 잠시 말을 잃었다. 그는 민준의 차와 그의 옷차림을 훑어보더니 상대가 보통 인물이 아님을 직감했다. 민준은 넘어진 스쿠터와 한지수를 차가운 시선으로 한번 훑어본 뒤 술 취한 남자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상황은 제가 다 봤습니다. 블랙박스 영상도 확보되어 있고요. 지금 소란을 일으키는 건 당신입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위압감은 남자를 움츠러들게 하기에 충분했다. 그리고 당신이 입고 있는 옷다. JW 호텔의 VIP 멤버십 배지군요. 내일 아침이면 당신의 상사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겁니다. 민준의 말에 남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JW 호텔은 MJ그룹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였다. 남자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허둥지둥 자신의 차로 돌아가 사라졌다. 순식간에 정리된 상황에 지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녀는 자신을 도와준 남자를 올려다보았다. 어둠과 우산 그림자 때문에 그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다. 다만 그의 큰 키와 완벽한 실루엣,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차가운 카리스마만이 느껴질 뿐이었다. 민주는 지수에게 다가갔다. 괜찮습니까? 그의 시선이 그녀의 젖은 얼굴에 잠시 머물렀다. 헬멧과 어둠 속에서도 유독 그녀의 눈빛이 그의 뇌리에 밝혔다. 낯설지 않은, 그러나 기억해낼 수 없는 강렬한 느낌이었다. 지수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고개를 숙였다. 네, 괜찮습니다.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제대로 보려고 했지만 그는 이미 몸을 돌린 후였다. 민주는 김비서에게 눈짓했다. 이분 피해 보상 제대로 해드리고 스쿠터 수리비까지 전부 처리해줘. 그리고 안전하게 귀가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그는 더 이상 아무 말 없이 자신의 차로 돌아갔다. 차 문이 닫히고 세단은 빗속으로 부드럽게 미끄러지듯 사라졌다. 지수는 멀어지는 차의 뒷모습을 보며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주 잠깐. 그의 목소리에서 기묘한 익숙함을 느꼈지만 곧 고개를 저었다. 자신 같은 사람과 저런 사람이 엮일 리가 없었. 다시 차 안에 혼자 남은 민주는 창밖을 응시했다. 김 비서가 뒷수습을 위해 밖에 남아 있었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그 배달 기사의
눈빛이 떠나지 않았다. 왜였을까? 폭우 속에서 흠뻑 젖은 채 자신을 올려다보던 그 처연하면서도 강인한 눈빛이 마치 잊고 있던 과거의 편린을 끄집어내는 듯한 기묘한 감각을 불러일으켰다. 그는 피곤하게 눈을 감았다. 그저 오늘 밤에 소란이 만들어낸 착각일 뿐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다. 하지만 그의 심장 한구석에서는 아주 작은 파문이 일기 시작하고 있었다. 김 비서가 차에 돌아와 보고했다. 배달 기사분 성함은 한지수라고 합니다. 피해 보상은 거절하고 스쿠터는 문제 없으니 그냥 가보겠다고 해서 일단 연락처만 받아두었습니다. 민주는 눈을 감은 채 대답했다. 그래, 알았다. 하지만 한지수라는 이름이 그의 귓가를 스치는 순간 그의 심장이 미세하게 내려앉았다. 설마 아닐 거야. 세상에 동명이인은 얼마든지 있으니까. 그는 애써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지우려 했다. 하지만 그럴수록 10년 전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던 소녀의 모습이 비에 젖은 오늘 밤에 그 눈빛과 겹쳐 보였다. 차는 어느새 그의 저택에 도착했다. 민주는 텅 빈 집으로 들어섰다. 거대한 공간을 채우는 것은 오직 자신의 발걸음 소리뿐이었다. 그는 서재로 들어가 위스키 한 잔을 따랐다. 독한 액체가 목을 타고 넘어갔지만 머릿속의 혼란은 가라앉지 않았다. 그는 정말로 그녀를 잊었다고 생각했다. 아니, 잊기 위해 지난 10년간 일에만 미친 듯이 매달렸다. 그런데 오늘 밤의 우연한 만남이 그의 단단했던 방어벽에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다. 만약, 정말 만약에 오늘 밤 그가 만난 사람이 그녀가 맞다면 그는 어떤 얼굴로 그녀를 다시 마주해야 할까? 그는 술잔을 든 채 창가에 섰다. 빗줄기는 여전히 창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10년 전, 그와 그녀가 헤어지던 날도 이렇게 비가 내렸다. 아무런 설명도 없이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사라져버린 그녀. 그는 그녀가 자신의 집안에서 건넨 돈을 받고 자신을 버렸다고 믿었다. 그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고 다시는 누구도 믿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밤 그는 비에 젖은 채 부당함에 맞서던 한 여자를 보았다. 그 눈빛은 결코 돈 때문에 사랑을 버릴 사람의 것이 아니었다. 혼란스러웠다. 지난 10년간 굳게 믿어왔던 진실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그는 술을 단숨에 들이켰다. 아니, 아닐 것이다. 그저 닮은 사람이었을 뿐이다. 그녀가 그런 고된 배달 일을 하고 있을 리가 없었다. 그가 알던 한지수는 누구보다 똑똑하고 재능이 넘치던 아이였다. 더 나은 삶을 찾아 자신을 떠났을 그녀가 그럴 리가 없었다. 민주는 스스로를 설득하며 억지로 생각을 떨쳐냈다. 하지만 심장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의심의 씨앗은 이미 싹을 틔우고 있었다. 오늘 밤의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불길한 예감이 그의 온몸을 감쌌다. 폭풍우 치는 서울의 밤은 그렇게 깊어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MJ 그룹 대표실의 공기는 유난히 무거웠다. 강민주는 밤새 잠을 설친 탓에 날카로워진 신경을 애써 감추며 모니터 위에 수많은 보고서들을 응시했다. 하지만 그의 정신은 온전히 일에 집중하지 못했다. 어젯밤 폭우 속에서 마주쳤던 한지수라는 이름과 그녀의 눈빛이 끈질기게 그의 뇌리를 맴돌았다. 이성적으로는 단순한 동명이인일 뿐이라고, 흔한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지만 심장의 한구석에서는 자꾸만 다른 소리가 들려왔다. 10년 동안 굳게 닫아두었던 그의 세상에 아주 작은 균열이 생겨나고 있었다. 결국 그는 참지 못하고 인터컴으로 김 비서를 호출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서자 민주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무심한 목소리로 물었다. 어젯밤 그 배달 기사. 한지수 씨 말이야. 보상은 제대로 처리됐나? 연락처 외에 다른 정보는 없었어. 김 비서는 그의 의도를 파악하려 했으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본인이 완강히 거절해서 금전적인 보상은 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만일을 대비해 기본적인 인적 사항은 확인해 두었습니다. 민주는 잠시 망설이다가 결국 마음속의 충동을 이기지 못했다. 그 자료 내게 가져와 봐.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문제가 생길지 모르니 내가 직접 확인해야겠어. 그의 변명은 어설펐지만 김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물러났다. 같은 시각 서울의 어느 낡은 옥탑방에서 한지수는 뻐근한 몸을 일으켰다. 창문 틈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방 안의 먼지들을 비추었다. 그녀의 작은 공간에는 생존을 위한 최소한의 가구들만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어젯밤의 작은 사고로 온몸이 쑤셨지만 그녀에게는 쉴 시간이 없었다. 곧 편의점 아르바이트에 가야 했고 저녁에는 또 다른 배달 일을 해야 했다. 책상 위에는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 즉 가족의 빚을 독촉하는 고지서들이 쌓여 있었다. 그녀는 차가운 물로 세수를 하며 어젯밤의 일을 떠올렸다. 자신을 도와준 그 남자, 어둠 속에서도 느껴졌던 그의 압도적인 존재감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잠시나마 자신과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그 남자의 도움에 감사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그들 사이에 놓인 거대한 벽을 실감했다. 그 남자가 보여준 친절은 그에게는 사소한 변덕이었을지 몰라도 지수에게는 평생 겪어보지 못한 종류의 것이었다. 그녀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헛된 상상에 빠져 있을 시간이 없었다. 그녀에게는 오직 살아남아야 한다는 절박한 목표만이 있을 뿐이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다. 병원에 계신 어머니의 전화였다. 그녀는 밝은 목소리를 가장하며 전화를 받았다. 응, 엄마, 나 괜찮아. 밥도 잘 챙겨 먹고 있어. 그 짧은 통화가 끝난 후 그녀의 어깨는 더욱 무겁게 내려앉았다. 잠시 후 김 비서가 얇은 파일을 들고 민준의 집무실로 돌아왔다. 민준은 태연한 척하며 파일을 건네받았다. 파일의 첫 장에는 한지수라는 이름과 함께 그녀의 증명사진이 붙어 있었다. 사진 속의 그녀는 지금보다 훨씬 앳된 모습이었지만 그 단호하면서도 슬픔을 머금은 눈빛은 민준이 기억하는 모습 그대로였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사진 아래에는 그녀의 나이와 출생지가 적혀 있었다. 모든 것이 그가 기억하는 한지수와 정확히 일치했다. 이제 더 이상 우연이라고 치부할 수 없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기억은 걷잡을 수 없이 10년 전 과거로 향했다. 10년 전 그들은 교복을 입은 풋풋한 고등학생이었다. 재벌가의 후계자였던 강민준과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총명하고 밝았던 장학생 한지수. 그들은 서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었지만 자석처럼 서로에게 이끌렸다. 함께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분식집에서 떡볶이를 나눠 먹고 아르바이트를 마친 지수를 민준이 말없이 기다려주던 그 시절. 그것은 민준의 회색빛 세상에 처음으로 들어온 찬란한 햇살이었다. 그는 지수와 함께 있을 때만이 온전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고 처음으로 행복이라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는 그의 첫사랑이자 세상의 전부였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민준의 아버지와 특히 계모인 문희진이 그들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이다. 문희진은 겉으로는 온화한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그 속에는 자신의 아들인 박태영을 후계자로 만들려는 검은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녀에게 가난한 장학생 한지수는 민준의 완벽한 이력에 흠집을 낼 오점이자 반드시 제거해야 할 장애물에 불과했다. 그녀는 민준이 해외 연수를 떠난 틈을 타 비밀리에 지수를 불러냈다. 최고급 호텔의 스위트룸. 그곳에서 지수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제안을 받았다. 문희진은 지수 앞에서 차갑게 웃으며 말했다. 네가 진심으로 민준이를 사랑한다면 그의 앞길을 막아서는 안 되지. 너 같은 애가 민준이 옆에 있으면 그 아이의 미래는 물론이고 MJ그룹 전체가 흔들리게 될 거야. 그녀는 마치 지수를 위하는 척 말했지만 그 모든 단어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다. 때마침 지수의 아버지가 사업에 실패하며 집안은 빚더미에 올라앉은 상태였다. 문희진은 그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녀는 지수의 마지막 자존심까지 짓밟았다. 이 돈을 받고 조용히 사라져 주렴. 내 가족의 빚을 모두 갚고도 남을 돈이란다. 민준이는 더 좋은 집안의 여자를 만나야 해. 지수는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는 것을 느꼈다. 사랑과 현실 사이에서 그녀는 갈기갈기 찢어졌다. 민준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문희진의 말은 틀리지 않았다. 자신 때문에 민준이 곤란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무엇보다 무너져가는 가족을 외면할 수 없었다. 결국 그녀는 눈물을 삼키며 돈 봉투를 받아들었다. 그것은 민준을 위한 선택이자 가족을 위한 희생이었다. 문희진은 그녀에게 민준이 상처받고 깨끗이 단념할 수 있도록 돈 때문에 그를 버린다는 내용의 짧은 편지를 쓰게 했다. 지수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편지를 썼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의 가족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연수에서 돌아온 민준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지수의 차가운 이별 통보와 그녀가 돈을 받고 떠났다는 소문뿐이었다. 그는 믿을 수 없었다. 그녀를 찾아 미친 듯이 헤맸지만 그녀는 어디에도 없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배신감은 그의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다. 세상의 전부였던 사랑이 한낱 돈 때문에 버려졌다는 사실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는 더 이상 아무도, 특히 사랑이라는 감정을 믿지 않게 되었다. 그의 심장은 차갑게 얼어붙었고 오직 MJ그룹을 지키고 키우는 것에만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 그것만이 배신감의 상처를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다시 현재 민주는 파일을 든 채 멍하니 서 있었다. 그렇다면 어젯밤 그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돈을 받고 떠났던 그녀가 왜 10년이 지난 지금 굳은 비를 맞으며 배달 일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만약 그녀가 정말 돈 때문에 자신을 버렸다면 지금쯤은 훨씬 더 나은 삶을 살고 있어야 했다. 그의 머릿속은 수만 가지 질문으로 복잡하게 얽혔다. 분노, 혼란, 연민, 그리고 그가 애써 부정하려 했던 아주 희미한 그리움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몰아쳐 그를 뒤흔들었다. 지난 10년간 그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에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다. 민주는 굳게 주먹을 쥐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다. 그는 더 이상 과거의 상처에 얽매여 혼란스러워하는 어린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모든 것을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다. 그는 다시 인터컴을 눌러 김 비서를 불렀다. 그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낮고 단호했다. 김 비서, 한지수 씨에 대해
다시 알아봐. 지난 10년간의 모든 행적을, 아주 사소한 것 하나까지도 빠짐없이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알아야겠어. 그 명령은 차갑기 그지없었지만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폭풍이 휘몰아치고 있었다. 강민준의 지시는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행되었다. 며칠 후 김비서는 한지수의 지난 10년간의 삶이 담긴 두툼한 보고서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보고서의 내용은 민준이 예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그녀는 돈 때문에 그를 떠난 배신자가 아니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수의 아버지는 그들이 헤어지기 직전 사업 실패로 거액의 빚을 졌고 몇 년 후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홀로 남은 어머니는 병약했고 지수는 대학 진학을 포기한 채 온갖 꾸준히 일을 하며 가족의 빚을 갚고 생계를 책임져 왔다. 문희진이 건넸던 거액의 돈은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다. 그녀의 삶은 처절한 생존 투쟁 그 자체였다. 민주는 보고서를 든 채 온몸이 굳어버렸다. 10년 동안 그를 지배해왔던 배신감과 분노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 자리를 채운 것은 지독한 죄책감과 스스로에 대한 혐오감이었다. 그는 그녀가 돈을 선택했다고 믿으며 그녀를 증오했지만 그녀는 홀로 지옥 같은 시간을 버티고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10년 전 그날 그와 그녀 사이에는 그가 알지 못하는 거대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추측만 하고 있을 수 없었다. 직접 그녀를 만나 모든 것을 들어야만 했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는 그녀가 현재 일하고 있는 24시간 편의점의 주소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민주는 운전기사를 물리고 직접 차를 몰았다. 그가 도착한 곳은 서울의 한적한 주택가에 위치한 작은 편의점이었다. 화려한 강남의 불빛과는 대조되는 소박하고 낡은 동네였다. 그는 차 안에서 잠시 망설였다. 지금 그녀 앞에 나타나 무슨 말을 해야 할까? 10년 만에 나타나서 왜 그렇게 살고 있냐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하지만 그는 이대로 돌아설 수 없었다. 문을 열고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딸랑 하는 작은 종소리가 울렸. 그리고 그는 선반에 물건을 채우고 있던 너무나도 익숙한 뒷모습을 발견했다. 지수는 인기척에 무심코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며칠 전 밤 빗속에서 자신을 도와주었던 바로 그 남자였다. 값비싼 캐주얼 차림에 그는 이 낡은 편의점의 풍경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다. 지수는 당황하며 몸을 일으켰다. 어서 오세요.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그녀는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사무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남자는 물건을 고를 생각도 없이 오직 그녀만을 뚫어지게 응시하며 천천히 다가왔다. 그의 강렬한 시선에 지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10년의 세월과 원망, 그리움이 뒤섞인 목소리로. 한지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지수의 세상이 멈췄다. 빗속의 어둠 속에서는 알아볼 수 없었던 얼굴. 더 날카로워지고 더 차가워졌지만 그 윤곽은 그녀의 기억 속에 밝혀 있던 바로 그 소년의 것이었다. 강민준. 그녀의 첫사랑. 그녀가 지키기 위해 버려야만 했던 단 한 사람. 와르르.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음료수 캔들이 바닥으로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오직 자신의 심장이 미친 듯이 울리는 소리와 눈앞의 남자가 내쉬는 숨소리만이 온
세상을 채우는 것 같았다. 민주는 그녀의 충격받은 얼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할 말이 너무 많았지만 어떤 말부터 꺼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그는 손을 뻗어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수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한 걸음 물러섰다. 왜, 왜 당신이 여기에?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떨리고 있었다. 할 얘기가 있어. 잠시 나가자. 민준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우린 할 얘기 없어. 여긴 내 일터야. 돌아가죠. 그녀는 필사적으로 그를 밀어내려 했다. 10년 동안 있기 위해, 잊은 척하기 위해 발버둥 쳐왔는데, 그가 이렇게 갑자기 나타나 모든 것을 흔들어 놓는 것을 감당할 수 없었다. 하지만 민주는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지수의 팔을 붙잡았다. 그의 손길은 단호했다. 네가 나오지 않으면 여기서 모든 걸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 그의 협박에 지수는 결국 고개를 숙였다. 그녀는 잠시 자리를 비운다는 쪽지를 남기고 그를 따라 편의점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밤 공기가 두 사람을 감쌌다. 편의점 옆 한적한 골목길. 희미한 가로등 불빛 아래에서 두 사람은 마주섰다. 침묵이 흘렀다. 먼저 입을 연 것은 민준이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억눌렀던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왜 그랬어? 왜 말 한마디 없이 떠났지? 그리고 왜 이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야? 그 돈은 다 어디에 쓰고 그의 마지막 말은 지수의 심장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 돈, 결국 그도 자신을 돈 때문에 떠난 속물적인 여자로 기억하고 있었다. 억울함과 서러움의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아냈다. 이제 와서 진실을 말한들 무엇이 달라질까? 그는 이미 거대한 기업의 대표가 되었고 자신은 여전히 빚에 허덕이는 초라한 신세일 뿐이었다.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 아니야. 우린 이미 끝났어. 당신은 당신의 세상에서 잘 살고 있잖아. 그걸로 된 거 아니야. 그녀는 일부러 더 모질게 말했다. 그것이 그녀가 스스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가시 돋친 말에 민주는 더 큰 상처를 받았다. 그는 그녀의 어깨를 붙잡고 흔들었다. 끝나 10년 동안 난 매일 밤 지옥 속에서 살았어. 그런데 넌 그렇게 쉽게 끝났다고 말하는 거야. 그의 절규에 지수의 눈에서 결국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당신 세상과 내 세상은 처음부터 달랐어. 당신 옆에 있으면 나도, 내 가족도, 그리고 결국엔 당신까지 불행해질 거라고. 제발. 이제 그만 나를 내버려둬. 그녀의 울음 섞인 외침 속에서 민주는 무언가 잘못되었음을 직감했다. 그녀는 그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무언가로부터 그를,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 하고 있었다. 그 순간, 마치 그들의 재회를 알리기라도 하듯 하늘에서 다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민주는 자신의 외투를 벗어 그녀의 어깨에 씌워주었다. 그리고 그녀를 자신의 차로 이끌었다. 좁은 차 안, 두 사람 사이에는 어색하면서도 애틋한 침묵이 흘렀다. 빗소리만이 차창을 부드럽게 두드렸다. 민주는 더 이상 그녀를 다그치지 않았다. 그는 지친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널 원망해서. 하지만 난 진실을 알아야겠어. 제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해줘. 그의 진심 어린 사과와 간절한 눈빛에 지수의 단단했던 마음의 벽이 서서히 허물어지고 있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지는 못했다. 그의 계모인 문희진의 이름을 차마 입에 올릴 수는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당시 집안이 얼마나 절박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민준의 미래에 짐이 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두서없이 이야기했다. 그녀의 이야기가 이어질수록 민준의 얼굴은 고통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10년의 오해와 아픔이 빗소리와 함께 씻겨 내려가는 듯 했다. 마침내 그녀의 이야기가 끝났을 때 민주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그는 몸을 기울여 그녀에게 입을 맞췄. 그것은 10년의 시간을 뛰어넘는 입맞춤이었다. 처음에는 놀라 저항하던 지수도 그의 입술에서 전해지는 간절함과 슬픔에 결국 눈을 감고 그를 받아들였다. 분노도, 원망도, 슬픔도 모두 녹아내리고 오직 서로를 향한 애틋한 그리움만이 남았다. 그들의 입맞춤은 점점 더 깊어졌다. 민주는 그녀를 데리고 아무도 모르는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향했다. 그곳에서 두 사람은 10년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을 터뜨리며 서로를 뜨겁게 안았다. 그것은 단순한 하룻밤의 실수가 아니었다. 엇갈렸던 운명을 다시 제자리로 돌리려는 필사적이고도 운명적인 재회의 밤이었다. 다음 날 아침 눈부신 햇살이 펜트하우스의 거대한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왔다. 한지수는 낯선 침묵과 실크, 이불의 부드러운 감촉에 눈을 떴다. 옆자리에는 강민준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어젯밤의 격정적인 순간들이 꿈처럼 아득하게 느껴졌다. 잠든 그의 얼굴은 10년 전 그녀가 사랑했던 소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저도 모르게 손을 뻗어 그의 얼굴을 만져보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하지만 그 순간 현실이 찬물처럼 그녀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그녀의 시선이 방 한 구석, 최고급 디자이너 의자 위에 놓인 자신의 낡고 해진 옷에 닿았다. 어젯밤 그가 조심스럽게 개어놓은 것이 분명했다. 그 작은 배려가 오히려 비수가 되어 그녀의 심장을 찔렀다. 이 화려하고 거대한 공간과 자신의 초라한 옷까지. 그것은 그와 그녀 사이에 놓인 결코 건널 수 없는 강을 상징하는 듯했다. 어젯밤 10년간의 오해와 그리움에 휩쓸려 서로를 탐했지만 아침이 밝아오자 아무것도 변하지 않은 현실만이 선명하게 드러났다. 그녀는 여전히 가난했고 그는 여전히 저 높은 곳의 사람이었다. 지독한 수치심과 두려움이 그녀를 덮쳤다. 이대로 그의 곁에 머문다면 10년 전의 비극이 반복될 뿐이다. 그의 가족들은 또다시 그녀를 찾아와 모욕을 주고 그녀의 삶을 망가뜨리려 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그 지옥을 견뎌낼 자신이 없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하룻밤의 꿈, 혹은 실수로 남겨야만 했다. 그녀는 숨을 죽인 채 조용히 침대에서 빠져나왔다. 잠든 그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 번 가슴 아프게 눈에 담은 뒤 그녀는 미련 없이 돌아섰다. 아무런 메모도 남기지 않은 채 그녀는 도망치듯 그 화려한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민준이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차갑게 비어 있었다. 그는 처음엔 그녀가 집안 어딘가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지수야, 그는 그녀의 이름을 부르며 침실과 거실, 주방까지 모두 뒤졌지만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오직 그녀가 남기고 간 희미한 채취만이 공기 중에 맴돌고 있을 뿐이었다. 그 순간 지독한 기시감이 그의 온몸을 덮쳤다. 10년 전 그날처럼 그녀는 또다시 아무런 말도 없이 그를 떠나버렸다. 그는 허탈하게 웃었다. 결국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젯밤의 재회는 그저 더섭는 신기루였을 뿐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0년 전처럼 무력하게 그녀를 놓칠 수 없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감정이
그의 안에서 폭발했다. 그는 즉시 김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냉정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한지수를 찾아 지금 당장 그녀의 옥탑방, 일하던 편의점, 연고가 있는 모든 곳을 뒤져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녀를 내 앞에 데려와. 이번엔 절대로 놓치지 않아. 그의 명령은 거의 비명에 가까웠다. 전화기 너머의 김비서는 그의 격앙된 목소리에 당황했지만 곧바로 모든 인력을 동원해 한지수를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지수는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그녀는 펜트하우스를 나온 직후 곧바로 자신의 삶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편의점과 배달 일을 그만두고 옥탑방의 보증금을 빼서 자취를 감췄다. 그녀는 민준이 자신을 찾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그가 찾을 수 없는 곳으로 아주 멀리 떠나야만 했다. 그녀는 최소한의 짐만 챙겨 서울을 떠나는 버스에 몸을 실었다. 창밖으로 멀어지는 도시의 풍경을 보며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이것이 그와 그녀 자신을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그렇게 스스로를 세뇌했다. 하지만 심장은 갈기갈기 찢어지는 듯했다. 몇 주가 흘렀다. 민준의 수색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다. 한지수는 마치 처음부터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처럼 증발해버렸다. 그는 다시 차갑고 냉정한 CEO의 모습으로 돌아갔다. 아니, 이전보다 훨씬 더 냉혹하고 무자비해졌다. 그는 자신의 모든 감정을 일에 쏟아부었고 MJ그룹은 그의 폭주하는 에너지 속에서 무섭게 성장했다. 그의 변화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던 박태영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다. 강민준을 뒤흔든 한지수라는 여자의 존재가 그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그는 조용히 그녀에 대한 뒷조사를 시작했다. 한편 낯선 소도시의 작은 여관방에 숨어 지내던 지수는 자신의 몸에 이상이 생겼음을 감지했다. 계속해서 속이 메스꺼리고 이유 없는 피로감이 몰려왔다. 처음에는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증상은 점점 더 심해졌다. 그리고 문득 그녀의 머릿속에 끔찍한 가능성 하나가 스쳐 지나갔다. 설마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약국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샀다. 그리고 얼마 후 그녀는 두 눈으로 선명한 두 줄을 확인했다.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는 현실을 부정하며 가지고 있던 얼마 안 되는 돈을 긁어모아 작은 산부인과를 찾았다. 초음파 검사를 받는 동안 그녀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것 같았다. 의사는 모니터를 보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임신 맞으시네요. 축하드립니다. 지수는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런데 그때 의사가 잠시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모니터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했다. 의사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잠시 후 의사는 놀라움이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어머님, 정말 축하드립니다. 아기집이 2개네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 그 한마디가 천둥처럼 그녀의 귓전을 때렸다. 한 명의 아이만으로도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인데 둘이라니. 그녀는 진찰 씨를 어떻게 걸어 나왔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다. 병원 밖, 낯선 도시의 번잡한 거리, 한복판에 선 그녀는 완전히 혼자였다. 손에는 2개의 작은 점이 찍힌 초음파 사진이 들려 있었다. 아이들의 아버지, 강민준의 얼굴이 떠올랐다. 하지만 곧이어 10년 전 자신을 경멸하던 그의 가족들의 얼굴이 그 위로 겹쳐졌다. 그들이 이 아이들의 존재를 알게 된다면 분명 아이들을 빼앗으려 할 것이다. 그 순간 지수의 안에서
두려움을 압도하는 거대한 감정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서라도 뱃속의 두 생명을 지켜내야 한다는 맹렬하고도 원초적인 모성애였다. 그녀는 초음파 사진을 가슴에 품고 굳게 결심했다. 이 아이들은 오직 그녀만의 아이들이다. 그녀는 혼자서 자신의 힘으로 이 아이들을 낳고 기를 것이다. 그리고 강민주는 평생 자신이 아버지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그녀가 자신의 아이들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슬픔에 젖어 있지 않았다. 그 자리에는 그 어떤 시련에도 꺾이지 않을 강인한 어머니의 결의가 빛나고 있었다. 한지수가 사라진 후 몇 달의 시간이 흘렀다. 강민준의 집무실은 이전보다 더욱 차갑고 적막한 공간이 되었다. 그의 절박했던 수색은 시간이 흐르면서 냉정하고 집요한 추적으로 변해갔다. 그는 MJ그룹이 가진 모든 정보망과 자원을 총동원했다. 국내 최고의 사설 탐정팀은 물론 데이터 분석팀까지 투입하여 그녀의 모든 흔적을 쫓았다. 그의 일상은 일과 그녀를 찾는 것, 단 두 가지로 압축되었다. 회사에서는 감정 없는 기계처럼 공격적인 사업 확장만을 밀어붙였고, 밤이 되면 홀로 집무실에 남아 그녀의 유일한 사진이 담긴 파일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그의 이런 집착에 가까운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감지되기 시작했다. 특히 개인적인 용무를 위해 회사의 자원을 과도하게 사용한다는 익명의 투서가 이사회에 접수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그에게 MJ그룹은 그녀를 되찾기 위한 수단일 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그의 곁을 지키는 김 비서는 걱정스러운 눈빛을 감추지 못했지만 묵묵히 그의 명령을 수행했다. 그는 자신의 상사가 단순한 과거의 연인을 쫓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기 자신의 반쪽을 찾아 헤매고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한편 박태영은 강민준의 이런 불안정한 상태를 예리하게 관찰하고 있었다. 그는 민준이 한지수라는 여자에게 비정상적으로 집착하고 있다는 사실을 진작에 파악했다. 그가 비밀리에 고용한 흥신소를 통해 10년 전 그들의 관계와 갑작스러운 이별까지 모두 알아낸 뒤였다. 태영에게 있어 한지수는 강민준의 유일하고도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었다. 그는 민준의 이성이 감성에 의해 마비된 지금이야말로 자신이 MJ그룹을 손에 넣을 절호의 기회라고 판단했다. 그는 그동안 물밑에서 준비해왔던 자신의 계획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 그는 경쟁사의 임원과 은밀히 접촉하며 MJ그룹의 차세대 주력 사업인 물류드론 프로젝트의 핵심 정보를 빼돌렸다. 동시에 유령 회사를 통해 비자금을 조성하며 회사의 자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그의 목표는 단순히 민준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었다. 이사회의 주요 인물들을 자신의 편으로 포섭하고 결정적인 순간에 민준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혀 그룹 전체를 통째로 삼키려는 거대한 야심을 품고 있었다. 그리고 그 계획의 활용 점정은 바로 한지수라는 존재였다. 그는 민준보다 먼저 그녀를 찾아내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민준을 무너뜨릴 무기로 사용할 생각이었다. 조용한 평창동의 대저택. 민준의 계모인 문희진 역시 아들의 변화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었다. 겉으로는 우아하게 난을 치며 평온한 일상을 보내는 듯했지만 그녀의 신경은 온통 회사에 쏠려 있었다. 그녀는 집안의 고용인들을 통해 그리고 회사 내에 심어둔 자신의 사람을 통해 민준이 한지수라는 여자를 미친 듯이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문희진의 손에 들려있던 가위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10년 전
자신의 손으로 깨끗이 지워버렸다고 생각했던 과거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녀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만약 한지수가 다시 나타나 10년 전의 진실을 폭로하기라도 한다면 모든 것이 끝장이었다. 민준의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이고 남편인 강 회장 앞에서의 온화한 아내라는 가면도 벗겨질 터였다. 무엇보다 자신의 목숨과도 같은 아들 박태영의 입지가 위험해질 것이 분명했다. 그녀가 지난 세월 동안 공들여 쌓아 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릴 수도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민준의 행동을 방관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 역시 자신만의 방식으로 한지수를 찾기 시작했다. 민준처럼 그녀를 다시 데려오기 위해서가 아니었다. 이번에야말로 정말로 세상에서 영원히 사라지게 만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세 사람의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가장 먼저 성과를 보인 것은 민준의 팀이었다. 그들은 한지수가 어머니의 병원비로 추정되는 소액의 돈을 익명으로 송금한 내역을 포착했다. 그들은 송금이 이루어진 ATM 기기의 위치와 주변 CCTV를 샅샅이 분석하여 그녀가 동해안의 작은 도시인 속초에 머물고 있다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아냈다. 민주는 보고를 받자마자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속초로 향할 준비를 했다. 10년의 기다림이 마침내 끝나는 순간이었다. 하지만 박태영 역시 만만치 않았다. 그의 방식은 훨씬 더 저급하고 빨랐다. 그는 돈으로 공무원과 병원 관계자들을 매수하여 한지수 모친의 진료 기록을 불법적으로 열람했고 보호자로 등록된 익명의 연락처를 통해 그녀의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다. 그 역시 자신의 수하들을 이끌고 속초로 향했다. 그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준보다 한 발 앞서 한지수를 손에 넣는 것이었다. 문희진 또한 자신의 오랜 집사를 통해 뒷세계의 해결사들을 고용했다. 그녀의 지시는 간결하고도 섬뜩했다. 조용히, 그리고 흔적도 없이 아무것도 모르는 한지수는 속초의 한적한 마을에서 조용한 삶을 살고 있었다. 제법 불러온 배를 감추기 위해 넉넉한 옷을 입고 작은 식당에서 설거지 일을 하며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바다를 보며 뱃속의 아이들에게 말을 걸었다.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가 세상 누구보다도 강하게 지켜주겠다고. 그녀는 서울에서의 모든 과거를 잊고 이곳에서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으리라 믿었다. 하지만 그녀가 모르는 사이 그녀를 중심으로 한 세 개의 거대한 폭풍이 조용한 바닷가 마을을 향해 무섭게 접근하고 있었다. 운명의 그물은 이미 촘촘하게 그녀의 주위를 죄어오고 있었다. 속초의 겨울 바다는 유난히 시리고 푸른 빛을 띠고 있었다. 강민주는 해안도로를 따라 차를 몰며 창밖으로 빠르게 스쳐 지나가는 낯선 풍경들을 응시했다. 그의 심장은 금방이라도 터져버릴 듯이 격렬하게 뛰고 있었다. 몇 시간 전, 그의 팀은 마침내 한지수가 머물고 있는 작은 민박집의 위치를 특정해냈다. 그는 김비서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홀로 이곳까지 달려왔다. 이것은 오직 그와 그녀, 두 사람만이 마주해야 할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는 수백 번이나 그녀와 재회하는 순간을 상상했다. 분노를 터뜨릴까? 아니면 눈물로 애원할까? 하지만 막상 그 순간이 다가오자 그의 머릿속은 새하얗게 비어버렸다. 민박집은 낡고 허름했다. 그는 차에서 내려 거친 바닷바람을 맞으며 잠시 그곳을 올려다보았다. 그녀가 이런 곳에서 지내고 있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미어지는 듯 했다. 그는 굳게 결심한 듯 민박집의 문을 열었다. 주인 할머니에게서 그녀가 마당 끝
작은 별채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그는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낡은 나무 문 앞에 섰을 때 그는 잠시 숨을 골랐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다. 안에서는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그는 다시 한번, 이번에는 조금 더 크게 문을 두드렸다. 한지수 씨, 안에 계십니까? 그때였다. 누구세요? 문 안쪽에서 들려온 목소리는 분명 그녀의 것이었지만 어딘지 모르게 힘이 없고 지쳐 있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마침내 그토록 찾아 헤맸던 그녀가 그의 눈앞에 나타났다. 지수는 문을 연 순간 자신의 눈앞에 서 있는 남자를 보고 그대로 얼어붙었다. 강민준. 그가 어떻게 이곳까지. 그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갔다. 하지만 그를 더 큰 충격에 빠뜨린 것은 그녀의 모습이었다. 넉넉한 스웨터와 카디건으로도 감출 수 없을 만큼 그녀의 배는 선명하게 불러와 있었다. 민준의 시선이 그녀의 얼굴에서 천천히,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녀의 배로 향했다. 시간은 멈춘 듯 했고 두 사람 사이에는 오직 거친 파도 소리만이 울려 퍼졌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머릿속이 완전히 정지해버렸다. 임신. 그녀가 자신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다. 그는 그저 그녀를 다시 찾아야 한다는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다. 지수는 그의 시선을 따라 본능적으로 자신의 배를 감싸 안았다. 그녀의 눈동자가 공포와 절망으로 세차게 흔들렸다. 아니야. 이건 당신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지수가 먼저 침묵을 깼다. 그녀의 목소리는 필사적이었다. 제발 그냥 돌아가줘. 이건 내 아이야. 당신과는 아무 상관없어. 그녀는 문을 닫으려고 했지만 민주는 그녀의 말을 가로막으며 문을 밀치고 안으로 들어섰다. 좁고 추운 방 안. 그는 문을 닫고 그녀의 앞에 마주 섰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분노나 슬픔이 아니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차갑고도 날카로운 이성의 빛이었다. 언제부터였지? 그가 낮고 위험한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날 밤. 그때 생긴 아이인가. 지수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라고 했잖아. 당신 아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서툰 거짓말은 그의 확신에 불을 지필 뿐이었다. 그는 그녀에게 한 걸음 더 다가섰다. 그의 위압적인 기세에 지수는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 치다 벽에 등이 부딪혔다. 그는 그녀의 양어깨를 붙잡고 그녀를 벽으로 밀어붙였다. 그의 얼굴이 그녀의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의 눈동자 속에는 걷잡을 수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가 휘몰아치고 있었다. 내 눈을 보고 다시 말해봐. 내 아이가 아니라고. 그의 목소리는 거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웠다. 지수는 그의 눈을 차마 마주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다. 그녀의 침묵은 모든 것을 인정하는 것과 같았다. 민주는 허탈한 숨을 내쉬며 그녀에게서 물러섰다. 그는 자신의 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겼다. 왜? 대체 왜 말하지 않았어? 왜 또 혼자 도망친 거야? 내가 그렇게 믿음직스럽지 못했나?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함께 깊은 상처가 담겨 있었다. 그는 그녀가 또다시 자신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그 이유가 자신의 아이 때문이었다는 사실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지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다. 말하면 뭐가 달라지는데 당신 가족들이 이 아이를 가만둘 것 같아. 10년 전처럼 또다시 나를 찾아와서 돈으로 모욕하고 내 아이를 빼앗아 가려 하겠지. 난 그냥 내 아이를 지키고 싶었을 뿐이야.
그녀의 절규에 민주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10년 전 그의 가족, 그의 머릿속의 온화한 미소 뒤에 냉혹함을 감춘 계모 문희진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다. 그제야 모든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그녀가 떠난 진짜 이유, 그녀가 그토록 숨으려 했던 이유, 모든 것의 배후에 그의 가족이 있었다. 그 순간 방 한쪽에 놓인 작은 테이블 위에서 초음파 사진 한 장이 그의 눈에 들어왔다. 그는 홀린 듯 다가가 그 사진을 집어들었다. 사진 속에는 아주 작은 두 개의 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아래에는 TWINS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쌍둥이, 그의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었다. 그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충격이 그의 온몸을 강타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배를 감싸 안고 울고 있는 지수를 바라보았다. 저 작고 연약한 몸 안에 자신의 두 아이가 자라고 있었다. 그 순간 민준의 안에서 무언가 단단하게 부서지고 동시에 그보다 훨씬 더 강하고 거대한 것이 솟아올랐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그를 지배했던 분노도 배신감도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여자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자신의 아이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지켜내야 한다는 맹렬하고도 압도적인 보호 본능이었다. 그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다. 혼란과 분노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는 차갑고 단단한 결의만이 남았다. 그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인 상처 입은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이제 한 여자와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될 남자였다. 그는 다시 지수에게 다가갔다. 이번에는 그녀를 위협하지 않았다. 그는 조용히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리고 떨리는 손을 뻗어 조심스럽게 그녀의 배 위에 손을 얹었다. 그의 손바닥을 통해 미세한 태동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다. 그는 고개를 들어 눈물에 젖은 그녀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진지하고 엄숙했다. 미안해. 널 혼자 아프게 해서 정말 미안하다.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다시 입을 열었.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스를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 하지만 이제 도망은 끝났어. 너와 내 아이들. 내가 지킬 거야. 세상 그 누구도, 심지어 나의 가족조차도 당신들을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야. 이제 나와 함께 돌아가는 거다. 강민준의 선언은 거부할 수 없는 힘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한지수의 의견을 묻지 않았다. 그는 그녀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통보하고 있었다. 그는 즉시 김 비서에게 연락해 자신의 개인 소유인 강릉의 프라이빗 빌라를 준비시켰다. 그곳은 외부인의 접근이 완벽하게 차단된 그만이 아는 비밀스러운 장소였다. 그는 지수를 자신의 집이나 호텔이 아닌 그곳으로 데려갔다. 그녀와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이라는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완벽하게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었다. 지수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그의 차에 올랐다. 그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지만 자신을 지키겠다는 그의 단호한 눈빛에서 10년 전과는 다른 무언가를 느꼈다. 그것은 더 이상 미숙한 소년의 풋사랑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책임지려는 한 남자의 강인한 의지였다. 차가 속초를 떠나 강릉으로 향하는 동안 두 사람 사이에는 아무런 대화도 오가지 않았다. 하지만 민준이 조용히 잡은 그녀의 손에서는 따뜻한 온기가 전해져 왔다. 그 온기는 지난 몇 달간 그녀를 짓눌렀던 불안과 공포를 조금씩 녹여주는 듯했다. 빌라는 외부와 완벽히 격리된 마치 요새와도 같은 곳이었다. 민주는 최고의 영양사와 가사 도우미를 고용해
오직 지수의 건강을 돌보게 했다. 그녀의 모든 것은 최고급으로 바뀌었다. 낡고 해진 옷 대신 편안하고 부드러운 인부복이, 차가운 인스턴트 음식 대신 건강하고 따뜻한 식사가 제공되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지수는 여전히 불안했다. 이 호의가 언제까지 계속될 수 있을까? 이 성벽 같은 빌라 밖에는 여전히 그녀를 위협하는 세상이 존재하고 있었다. 민주는 그녀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며칠간 빌라에 함께 머물렀다. 그는 회사 일은 모두 원격으로 처리하며 온전히 그녀에게만 집중했다. 그는 그녀의 손을 잡고 해변을 산책했고 뱃속의 아이들에게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걸었다. 그 다정한 모습에 지수의 얼어붙었던 마음도 서서히 열리기 시작했다. 그녀는 10년 전 그의 계모가 했던 일에 대해서는 끝까지 말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녀가 짊어져야 할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민주는 이미 모든 것을 짐작하고 있었다. 일주일 후 민주는 서울로 돌아갈 때가 되었다고 말했다.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서였다. 그는 지수에게 함께 가자고 했다. 더 이상 널 숨겨두지 않을 거야. 넌 내 여자고 내 아이들의 엄마야.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특히 나의 가족들에게 그 사실을 똑똑히 알려줘야겠어. 그의 결심은 확고했다. 지수는 두려웠지만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그의 손을 잡았다. 이제 그와 함께 폭풍 속으로 걸어 들어갈 시간이었다. 그날 저녁, 평창동의 강 회장 저택에서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가족 만찬이 준비되고 있었다. 강 회장과 문희진, 그리고 박태영은 모두 민준의 갑작스러운 호출에 의아해하고 있었다. 며칠간 회사에도 나오지 않고 연락도 잘 닿지 않던 그가 갑자기 가족 식사를 소집한 의도를 알 수 없었다. 문희진은 불길한 예감에 휩싸였다. 그녀가 고용한 해결사들은 한지수를 찾기 직전 누군가 한 발 앞서 그녀를 데리고 사라졌다는 보고를 해온 상태였다. 설마 하는 불안감이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마침내 저택의 현관문이 열리고 민준이 들어섰다. 그리고 그의 뒤를 따라 들어서는 여자를 본 순간 식당 안의 모든 사람들은 그대로 굳어버렸다. 한지수였다. 10년 전보다 수척해졌지만 여전히 그들의 기억 속 모습 그대로였다. 그리고 모두의 시선은 그녀가 입은 원피스 위로 선명하게 드러난 불러온 배에 고정되었다. 문희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고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와인잔이 바닥으로 떨어져 날카로운 소리를 내며 깨졌다. 박태영 역시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오직 강 회장만이 굳은 표정으로 그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민주는 지수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그녀를 부축해 식탁으로 다가왔다. 그의 행동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는 아버지를 똑바로 마주보며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저택 전체를 울릴 만큼 단호하고 힘이 있었다. 오늘 여러분께 제 사람을 소개하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그는 지수를 잠시 돌아본 뒤 다시 가족들을 향해 폭탄 같은 선언을 던졌다. 이쪽은 한지수. 제가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다시피 지수의 뱃속에는 제 아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아무도 숨을 쉴 수 없었다. 민주는 말을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희진과 박태영을 경멸 어린 시선으로 훑어보며 말을 이었다. 쌍둥이입니다. 저의 첫 아이들이자 MJ그룹의 유일한 후계자가 될 아이들입니다. 유일한 후계자라는 말은
박태영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애써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얼굴 근육이 딱딱하게 굳어 말을 듣지 않았다. 문희진은 온몸을 부들부들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민준아, 이게 대체 무슨... 저 애가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는 심하게 갈라져 나왔다. 그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던 강 회장이 무겁게 입을 열었다. 저 아이가 10년 전 그 아이가 맞느냐.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다. 민주는 조금도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다. 네. 아버님, 제가 놓쳐서는 안 됐던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대답에 강 회장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눈을 감았다. 그것은 분노의 표현이자 무언의 인정이기도 했다. 그는 핏줄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다. 민주는 마지막으로 싸늘한 시선을 박태영에게 던졌다. 태영아, 형수님께 인사해야지. 그의 목소리에는 조롱이 가득했다. 박태영은 굴욕감에 입술을 깨물었지만 아버지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지수에게 고개를 숙였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형수님. 그리고 축하드립니다. 형님. 하지만 그의 눈빛은 두고 보자고 말하고 있었다. 그는 오늘 밤의 일을 결코 잊지 않을 터였다. 민주는 자신의 목적을 모두 달성했다. 그는 더 이상 이 숨막히는 공간에 머물 이유가 없었다. 그는 지수의 손을 잡고 몸을 돌렸다. 저희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앞으로는 지수와 제 아이들에게 무례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그게 누구든 저는 결코 용서하지 않을 테니까요. 그의 마지막 말은 명백한 경고였다. 그는 지수를 데리고 그 어떤 미련도 없이 저택을 나섰다. 닫힌 문 뒤로 깨진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 난 가족들의 모습이 남았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강민준의 선전포고가 있었던 그날 밤 이후 며칠간은 폭풍 전야처럼 고요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평화가 아니었다. 물밑에서는 이미 거대한 음모의 그림자가 짙게 깔리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박태영이 준비한 폭풍이 대한민국을 강타했다. 한 타블로이드 신문의 일면 기사. MJ그룹 강민준 대표의 숨겨진 여자. 알고 보니 가난한 배달원 출신이라는 자극적인 제목 아래 한지수의 과거 사진과 그녀의 불우했던 가정사가 적나라하게 폭로되었다. 기사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하여 그녀를 돈을 노리고 재벌 3세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한 신데렐라를 꿈꾸는 사기꾼으로 민준을 그런 여자에게 빠져 회사를 위기에 빠뜨린 무책임한 경영자로 매도했다. 기사는 삽시간에 모든 온라인 포털과 SNS를 통해 퍼져나갔다. 한지수와 MJ그룹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서 내려올 줄을 몰랐다. 대중의 반응은 잔인할 정도로 차가웠다. 사람들은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지수를 비난했고 민준의 경영 자질을 의심했다. 이 모든 것은 박태영이 철저하게 계획한 시나리오였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를 가장하여 언론에 지속적으로 왜곡된 정보를 흘렸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었다. 그 결과 MJ그룹의 주가는 폭락하기 시작했다. 수년간 민준이 쌓아 올린 신뢰와 기업 이미지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나고 있었다. 민준은 지수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데려왔지만 그곳은 이제 황금으로 만들어진 감옥이나 다름없었다. 건물 밖에는 수십 명의 기자와 파파라치들이 24시간 진을 치고 있었고 심지어
창문 근처에는 드론까지 날아다녔다. 지수는 인터넷에 떠도는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댓글과 기사들을 보며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10년 전 문희진이 예언했던 그대로였다. 자신이라는 존재가 결국 민준의 발목을 잡고 그의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 있었다. 극심한 스트레스와 죄책감에 그녀는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점점 말라갔다. 민주는 그런 그녀를 보며 아이들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하는 이중고에 시달렸다. 이 모든 혼란 속에서 박태영은 회사를 걱정하는 충신의 가면을 쓰고 움직였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는 형님의 개인적인 일이라 안타깝다며 연기를 했지만 내부적으로는 이번 사태를 빌미로 이사들을 선동하기 시작했다. 그는 추락하는 주가 그래프와 악화된 여론을 근거로 강민준 대표의 경영 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며 그의 해임안을 안건으로 하는 긴급 이사회 소집을 정식으로 요구했다. 그의 목표는 이사회에서 해임안을 가결시킨 뒤 곧바로 임시 주주총회를 열어 자신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었다. 그는 이미 자신의 편에 설 이사들을 충분히 포섭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세상이 보기에는 민주는 사면초가에 몰린 듯했다. 하지만 폭풍의 눈 속에 있는 그는 오히려 그 어느 때보다도 냉정하고 침착했다. 그는 이 모든 것이 박태영과 그 배우의 문희진이 꾸민 짓이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 그는 불안에 떠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그녀를 안심시켰다. 걱정하지 마. 이건 내 싸움이야. 당신은 그저 뱃속의 아이들만 생각하면 돼. 내가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을게.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내게는 전부야. 그의 흔들림 없는 눈빛의 지수는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민주는 김비서에게 두 가지 명령을 내렸다. 첫째, 공식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 더 이상 숨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힐 생각이었다. 둘째, 박태영의 비자금 내역과 횡령 혐의에 대한 조사를 가속화할 것.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그를 막을 증거가 아니라 그를 사회에서 완전히 매장시킬 증거를 찾아와 단 하나의 자비도 베풀지 않을 거야. 김 비서의 팀은 밤낮 없이 움직였다. 그들은 박태영의 유령 회사의 서버를 해킹하고 그의 자금 세탁 경로를 역추적했으며 그가 정보를 팔아넘긴 경쟁사 내부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내부 고발자를 찾아내는데 성공했다. 반격을 위한 칼날은 조용하고도 날카롭게 벼려지고 있었다. 그날 밤 지수는 잠 못 이루고 서재에서 홀로 싸우고 있는 민준의 뒷모습을 보았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거대한 세상과 맞서 싸우는 그의 모습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그에게 비밀을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결심했다. 그녀가 그에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가 온전한 진실 위에서 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그에게 다가가 그의 앞에 앉았다. 그리고 마침내 10년 동안 가슴 속에 묻어두었던 마지막 진실의 조각을 꺼내놓았다. 10년 전 나를 떠나게 만든 건 당신의 어머니 문희진 여사님이었어. 지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그날 호텔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털어놓았다. 문희진이 자신의 가족의 빚을 빌미로 어떻게 그녀를 협박했는지, 민준의 미래를 망가뜨릴 것이라며 어떻게 그녀의 죄책감을 자극했는지, 그리고 돈 때문에 그를 버린 것처럼 꿈이라고 어떻게 강요했는지. 그녀의 고백이 이어질수록 민준의 얼굴은 차갑게 굳어갔다. 어머니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 그것은 그가 그녀를 오해하게 만들고 10년이라는 긴 세월을
증오와 고통 속에서 살게 만든 모든 비극의 시작점이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민주는 아무 말 없이 일어나 지수를 끌어안았다. 그의 품은 단단하고 따뜻했다. 그는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다. 이제 다 괜찮아. 네가 흘린 모든 눈물. 내가 전부 갚아주게 될 거야.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모든 것을 파괴할 듯한 무서운 분노가 담겨 있었다. 이제 그에게 다가올 긴급 이사회는 더 이상 자신을 방어하는 자리가 아니었다. 그것은 지난 10년간 자신과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를 기만하고 고통받게 한 모든 것들에 대한 처절하고도 완벽한 심판의 날이 될 터였다. 긴급 이사회가 열렸던 MJ그룹의 회의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다. 강민준이 제시한 명백한 증거들 앞에 박태영과 문희진은 어떠한 변명도 하지 못했다.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밖에서 대기하고 있던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쳐 두 사람의 손에 차가운 수갑을 채웠다. 수십 개의 카메라 플래시가 굴욕적으로 연행되는 모자의 모습을 비췄다. 평생을 탐욕과 거짓으로 쌓아 올린 그들의 성은 단 1시간 만에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다. 모든 것을 잃은 문희진의 절규와 끝까지 민준을 노려보는 박태영의 증오 어린 눈빛이 그들의 비참한 마지막을 보여주고 있었다. 강민준은 이 모든 혼란의 한가운데서도 미동도 없이 서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승자의 희열이 아닌 길고 길었던 싸움을 끝낸 자의 깊은 피로감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다. 그는 곧바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는 박태영의 횡령이나 문희진의 악행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대신 MJ그룹의 경영 정상화를 약속하며 이번 사태로 인해 심려를 끼친 주주와 국민들에게 깊이 고개 숙여 사죄했다. 또한 자신과 가족에 대한 무분별한 인신공격이 사실은 경영권을 찬탈하기 위한 거대한 음모의 일부였음을 간략하게 밝혔다. 그의 진솔하고 책임감 있는 태도에 무책임한 오너라는 오명은 벗겨지고 거대한 비리를 파헤치고 회사를 지켜낸 강직한 CEO라는 새로운 이미지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몇 주 후 세상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았다. 박태영과 문희진은 재판에서 수십 년의 중형을 선고받고 사회로부터 완벽하게 격리되었다. 민주는 아버지인 강 회장을 찾아갔다. 평생을 강하고 엄하게만 보였던 아버지는 그사 20년은 더 늙어 보였다. 강 회장은 아들에게 처음으로 미안하다는 말을 건넸다. 아내와 그 아들의 죄를 막지 못한 것에 대해, 그리고 10년 전 아들의 아픔을 제대로 보듬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했다. 길었던 부자 간의 갈등은 그렇게 조용히, 그리고 단단하게 봉합되었다. 민주는 이후 박태영이 남긴 부패의 잔재들을 모두 도려내며 MJ그룹을 더욱 투명하고 강한 기업으로 개혁했다. 시간이 흘러 계절이 몇 번 바뀌었다. 지수는 어느덧 만삭의 몸이 되어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동안 민주는 모든 중요한 업무를 정리하고 오직 그녀의 곁을 지켰다. 두 사람은 더 이상 세상의 시선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들은 함께 공원을 산책하고 아이 용품을 사러 다니며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보냈다. 지수의 얼굴에서는 과거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예비 엄마의 모습으로 환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던 진통이 시작되었다. 분만실 앞 강민주는 평생 느껴보지 못한 극심한 초조함과 불안감에 복도를 서성였다. 거대한 기업을 상대로 싸울 때도 결코 잃지 않았던 평정심은 온데간데 없었다. 오직 사랑하는 여자와 아이들에 대한 걱정만이 그의 온 마음을 지배했다. 몇 시간 같은 몇 분이 흐르고 마침내
우렁찬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곧이어 간호사가 환한 미소로 그에게 다가와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대표님, 아주 건강한 왕자님과 공주님입니다. 산모도 건강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민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10년의 고통과 싸움이 마침내 보상받는 순간이었다. 최고급 병실. 지수는 창가로 쏟아지는 햇살을 받으며 두 아이에게 젖을 물리고 있었다. 그녀의 양옆 아기 침대에는 세상 모르고 잠든 두 아이가 나란히 누워 있었다. 아빠를 쏙 빼닮은 아들과 엄마의 눈을 그대로 물려받은 딸이었다. 민주는 그런 그녀의 곁에 조용히 앉아 경이로운 눈빛으로 자신의 새로운 가족을 바라보고 있었다. 차갑고 냉정했던 CEO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오직 한없이 다정하고 행복에 젖은 한 남자, 한 남편, 그리고 한 아버지가 있을 뿐이었다. 지수가 부드러운 미소로 그를 보며 말했다. 아이들 이름 생각해봤어요. 민주는 잠시 생각하더니 딸을 안고 있는 지수의 손을 부드럽게 감싸주었다. 아들은 서준이라고 하고 싶어. 상서로운 아이라는 뜻이야. 그리고 우리 딸은 서아, 서로 사랑하라는 의미로. 그의 말에 지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강서준, 강서아, 두 아이에게 너무나도 잘 어울리는 이름이었다. 민주는 지수의 이마에 부드럽게 입을 맞추며 속삭였다. 내가 했던 모든 싸움은 결국 이 순간으로 돌아오기 위해서였어. 당신과 우리 아이들이 있는 이 자리로. 그의 목소리에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에필로그. 그로부터 2년 후, 화창한 주말 오후, 푸른 잔디가 깔린 정원에서 강민준과 한지수는 웃음소리를 내며 아장아장 걷는 쌍둥이 남매를 지켜보고 있었다. 서준아, 서아야. 이리와 지수가 손짓하자 아이들은 서툰 걸음으로 엄마 아빠의 품을 향해 달려왔다. 민주는 아들 서준이를 번쩍 안아 올렸고 지수는 딸 서아를 품에 꼭 안았다. 더 이상 MJ그룹의 냉철한 CEO도 세상의 무게를 짊어졌던 배달 소녀도 없었다. 그 자리에는 오직 서로를 아빠, 엄마라고 부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내 식구가 있을 뿐이었다. 10년의 엇갈림과 고통을 이겨낸 그들의 사랑은 이제 두 아이의 웃음소리와 함께 영원히 빛나고 있었다. 길었던 겨울이 끝나고 그들의 가족에게는 마침내 따뜻하고 찬란한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다.